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을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이라는 도리스 컨스 굿윈 박사님의 책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대학 시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랭클린이 다닌 그로턴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로턴은 이제 고등학교인 거죠. 대학교 가기 전에 고등학교. 그 학교의 교장 앤디 콧 피보디라는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이 프랭클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 프랭클린이 조용하고 지능은 평균을 약간 상회했으며 능력은 괜찮은 편이었지만 특별히 총명하지는 않았고 운동 능력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는 평가는 외견상 정확해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그렇게 뛰어난 그러한 어떤 두각을 드러낸 그런 학생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프랭클린이 그로턴에 입학할 때까지 부모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을 뿐 또래 학생들과 번잡스러운 경쟁을 벌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은 간과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랭클린은 이제 그로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그 배경이 부모님도 함께 있으면서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던 그런 배경인 거지. 이제 경쟁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 속에서 자라난 그런 아이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턴에 입학하기 전까지 그는 프랭클린 루즈벨트라는 이유만으로 어디서나 관심을 독차지했고 이제까지의 또래의 리더가 아니었고 심지어 또래의 일원으로도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프랭클린은 즐거운 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좌절을 감추는 방법을 차근차근 배워갔는데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성취였다라는 것이죠. 약간 이렇게 그 신분적인 그러한 이유만으로 좀 약간 이렇게 많은 관심은 받지만 약간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약간 그런 스타일의 학생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하버드에 입학했을 때 에이브럼 링컨과 시어도 루스벨트에게 어떤 강력한 기폭제 역할을 했던 야심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뭐 에이브럼 링컨이라던가 루스벨트 이런 경우에는 대학 시절부터 상당한, 뭐 시어도 루스벨트는 대학 시절부터 상당한 그런 어떤 두각을 드러냈고 에이브럼 링컨은 독학한 것이죠. 독학했는데 일단 사람들에게 이제 말쟁이로 많이 알려진, 그래서 두각을 드러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랭클린 루즈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혀 좀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훗날 아들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상상한 적이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세라, 즉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어머니에게 한 적이 있는데 세라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단 한 번도 없었다. 프랭클린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아니 어떤 직책이든 공인이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대답할 정도로 그렇게 별로 두각을 크게 드러내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세라의 주장에 따르면 그녀와 아들에게는 지극히 소박한 그런 꿈이 있었을 뿐인데 그다지 야심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나는 물론 프랭클린도, 이건 세라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처럼 올곧고 반듯하며 정의롭고 친절하며 정직한 미국인이 되는 게 최고 이상이었다. 라고 그렇게 세라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라는 18이 된 아들이 자기만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걸 눈치채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못했는데
그 꿈은 널찍한 사유지를 관리하며 계절에 따라 다른 형식의 삶을 살아가고 캄포벨로 섬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며 지역 대소사에 개입하는 시골 대주주의 삶을 훌쩍 넘어서는 것이었다. 아니, 당시에 대지주들은 이렇게 살았나 보네요. 이제 캄포벨로라는 섬에 가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또 이제 지역에 있는 대소사에 좀뭐 찬조금도 보내고 하면서 관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이제 지역의 대주주의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것과는 좀 프랭클린은 다른 생애를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의 어떤 야망이나 야심 이런 것들을 그 어머니 세라는 눈치채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10년 동안 항상 중심을 차지하던 어린아이 프랭클린의 무사태평한 그러한 겉모습 뒤에는 항상 중심을 차지하던 어린아이 프랭클린의 그 모습 뒤에 그런 삶을 더 큰 세계에서 향유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받을 만한 일을 해내고 싶다는 욕망이 감추어져 있다. 즉 바로 그 내면에는 그 겉모습과는 달리 좀 더 큰 세계로 나가서 관심받을 만한 일,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그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버드 첫 학기에 아버지가 치명적인 심장 발작을 일으켰고 그 일로 말미암아 프랭클린의 삶을 안정되게 지탱해 주던 것들이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프랭클린은 자신의 위치와 꿈과 야망을 치밀하게 점검할 수밖에 없었는데 대학 신입생에게 가장이란 짐이 떠맡겨졌다는 것이죠. 왜냐 아버지가 이제 심장 발작으로 병치레를 시작하게 되었으니까요. 다행히 프랭클린은 어머니와 서로 깊이 의존하는 관계를 형성시킨 그 뒤였기 때문에 바로 어머니와의 관계 가운데 이제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남편이라는 보호막과 완충 장치가 없었던 까닭에 모자는 더욱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이드파크에 혼자 살아야 한다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을 견디지 못한 세라는 아들 가까이에서 지내려고 보스턴의 주택 하나를 빌렸는데 한 친구가 말했듯이 세라는 관대한 어머니였지만 아들이 자기 뜻대로 사는 걸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라에게서는 자기 남편이 그렇게 힘든 상황이 되었으니까 아들에게 더욱더 큰 의존을 하게 된 것이죠. 프랭클린이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자율권을 얻으려면 새로운 차원의 교묘한 조작과 속임수, 지략과 인내,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는데 프랭클린이 자기 보존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저런 능력을 키워가며 더불어 개발해야 했던 자질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혼자 남겨지게 되다시피 한 그 어머니를 이제 잘 보살피고 함께 해야 되지만 또 프랭클린은 대학생으로서 나름대로 독립적인 삶도 살아가고 싶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병행하려면 프랭클린이 머리를 좀 써야 됐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으로 프랭클린은 향후 진로를 모색하며 부모의 그늘과 기대에서 벗어나 혼자 힘으로 반짝일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찾기를 시작하였는데 그렇게 찾아낸 것이 바로 학교 신문 하버드 크림슨이었다. 그러니까 뭔가 혼자서 이제 어떤 거를 새롭게 부모의 품을 떠나서 새롭게 독자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그가 모색해 봤을 때 하버드 크림슨이라는 학내 신문사였다. 신문사에서 그가 뭐 동아리 비슷한 것이겠지. 그렇게 거기서 이제 참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장 낮은 단계에서 시작했으며 한 자리를 두고 70명의 신입생들이 경쟁해야 했고
한 그부의 회고대로 경쟁이 무척 치열했다는 것이죠. 하버드 크림슨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경쟁적이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지원자들은 생각과 시간을 완전히 투입했는데 프랭클린도 완전히 집중해야 됐기 때문에 저녁 식사나 연극 관람을 함께 하자는 어머니의 끊임없는 초대를 적절히 거절했다. 어머니 이제 혼자 있으니까는 저녁 식사 같이 하자, 연극 같이 보자 이렇게 계속 요구를 했지만 이제 프랭클린은 이 하버드 크림슨에 들어갈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라고 하고 이제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머리를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프랭클린은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했고 괜찮은 성적을 받은 과목들을 공부할 때보다 더 전력을 쏟아서 이 하버드 크림슨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 프랭클린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썼다고 하네요. 사랑하는 어머니께 저는 크림슨에서만 하루에 6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중압감을 견디기 힘듭니다. 라고 썼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2월에 1차로 선발된 5명에 포함되지는 못했지만 프랭클린은 이 하버드 크림슨에 들어가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2개월 후에 다시 그 문이 열렸는데 행운과 진취성, 대담함과 특혜가 복합된 결과였으며 당시 부통령이었던 시어도 루즈벨트가 보스턴을 방문할 거라는 소식을 지역 신문에서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읽고 이제 프랭클린은 그 유명한 친척에게 접촉을 시도하며 만날 수 있을지 물었다는 것이죠. 프랭클린이 시어도 루즈벨트하고 좀 친척 관계였기 때문에 이 보스턴에 왔을 때 시어도가 프랭클린을 만나달라 이렇게 이제 접촉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오이스터 베이라는 곳에서 가족 휴가를 보낼 때 프랭클린은 시어도를 수차례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시어도가 그렇던 기숙학교의 특별 강연에서 경찰국장으로 일하던 때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었던 기억도 이 프랭클린이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강연장 전체를 1시간 동안 들썩거리게 만들었던 강연이었다라고 이제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시어도는 프랭클린을 특별히 좋아한 까닭에 이튿날 아침에 로런스 로웰 교수의 강의를 대신하는 초청 강연. 그러니까 이제 하버드에 이제 시어도가 방문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로런스 로웰이라는 교수님이 강의 대신 이 시어도 루즈벨트가 강연을 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준 것이죠. 그런데 이 교수님의 강의 끝난 다음에 그러면은 시어도가 프랭클린과 만나자 이렇게 이제 약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강연은 로벨 교수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이제 그 하버드 내에서 공개된 그런 강연이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프랭클린은 그 소식을 급히 알리려고 하버드 크림슨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던 이 하버드 크림슨에 가서 이 특종거리, 시어도 루즈벨트가 온다 이 특종거리를 이제 제공한 거죠. 왜냐? 자기가 하버드 크림슨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편집국장이 프랭클린에게 말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다. 내일 아침 일면은 자네가 차지했고 그러니까 상당히 큰 효과를 거둔 것이죠. 그 기사를 보고 강의실에 2,000명의 학생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벨 교수는 경고한 것이죠. 내 수업 듣는 사람들만 강연 들으려고 일부러 비밀로 숨겼는데 이 프랭클린 때문에 2,000명의 학생이 모여든 이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시어도 루즈벨트는 언론의 작은 관심도 허투루 넘기지 않았던 그런 까닭에 그런 환호를 또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몇 주가 지난 뒤 프랭클린은 하버드 크림슨의 일원으로 선발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시어도가 온다는 특종을 넘긴 그 대가로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선택을 받아 한층 자신감을 얻은 프랭클린은 여름이 다가오자 어머니에게 이번에는 캄포벨로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가지 마세요라는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매년 이제 이 시골 지주로서 캄페폴레에 가서 여름 휴가를 보냈는데 이번에는 크림슨에 가야 되기 때문에 가지 말자 이런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해외여행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곳을 방문해서 새로운 것을 보면 근심을 그러니까 크림슨에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얻은 프랭클린이 이제는 어머니에게 다른 곳으로 가보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곳을 방문해서 새로운 것을 보면 근심을 잊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외에서 여름을 보내고 9월 뉴욕에 돌아온 모자는 그때서야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암살되고 그들의 사촌, 그러니까 이 프랭클린의 사촌 시어도 루즈벨트가 미국 대통령직을 승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버드에서 돌아온 프랭클린은 크림슨의 사다리를 하버드로 돌아온 프랭클린이죠. 하버드로 돌아온 프랭클린은 크림슨의 이 신문사의 사다리를 한 단계씩 천천히 올라갔고 2학년 때는 총무로 선발되고 그 뒤에는 편집국장을 거쳐서 편집국장이 됐고 마침내 편집장에 올라섰는데 승진은 프랭클린이 자신을 리더로 의식하게 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이 크림슨이라는 신문사에서 편집국장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자신의 어떤 리더십적 역량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그 어떤 학창 시절을 통한 리더십의 어떤 연원을 밝히는 그런 스토리를 지금 교수님께서 쓰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그는 대학원에 진학해 신문에서의 지배력을 이어갔고 그는 많은 사설에서 점점 위축되는 애교심과 운동 능력에 대한 염려, 즉 대학의 일반적인 문제거리를 그는 다루었지만 한 사설에서는 정치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통치에 대한 추상적인 강의를 듣기보다 보스턴에 들어가 선거구 정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입법부 구성을 위한 선거가 이루어진 정당의 1차적 조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선거구 정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찰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조언을 하기도 했다는 것인데 점차 이제 프랭클린의 어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또 프랭클린은 칸트와 루소를 읽었지만 두 철학자의 글에서 강력한 리더의 모습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고백하였는데 오히려 그는 경험을 최고의 스승이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책보다는 가서 직접 선거에 참여하거나 경험을 해보는 것이 리더십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이 블랙호크 전쟁에서 중대장으로 선출되었을 때 훗날의 어떤 선거보다 더 기뻤다고 말했듯이 훗날 루즈벨트도 처음 리더의 위치에 올랐던 순간을 회상할 때마다 자부심을 감추지 않았는데 대학 신문의 몇몇 동료는 프랭클린을 우쭐대고 오만한 녀석, 글솜씨에 걸맞지 않게 자만심이 넘치는 녀석이라고 생각했지만 손해회전이 빠른 유능한 편집자, 함께 지내기에 괜찮은 동료, 낙천적이고 재미있는 유머 감각을 지닌 친구로 기억하는 동료가 다수였다. 그러니까 프랭클린의 성격이 상당히 사교적이고 또 사람들을 편하게 하는 그런 성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특히 한 동료는 지금 돌이켜보면 그에게는 중요한 자질이 있었다. 성품이 남달랐다는 것인데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고 사람들이 그를 본능적으로 좋아하게 만들었다. 약간 천부적 그런 사교적인 기질이 발견되는 것이죠. 또 그의 싹싹한 행동에는 거부감 같은 것은 없었다라고 회상했는데 그렇던 기숙학교에서는 겨우 살아남았지만 하버드에서는 이제 그는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하버드에서 이제 점차 리더로서의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평 및 토론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프랭클린이 리더십을 배우게 된 계기를 그의 하버드에서의 하버드 크림슨 신문사에서 편집장을 맡게 된 것에서 찾아냄으로써 그 리더십적 근원을 잘 밝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자신만의 위치는 무엇일까? 라는 것이 토론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각자 위치에서 다양한 위치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위치에서 어떤 리더십적인 자질을 발견해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하나의 계기들을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크림슨 신문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경험했듯이 우리가 리더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 삶의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링컨 같은 경우에는 그의 삶 자체가 자신을 드러내고 또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만나고 이야기하고 또한 그것을 들려주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그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리더십적 자질이 자연스럽게 길러진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계속 그냥 정규 과정만을 겪고 또한 그 가운데 공부만 해왔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더십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제가 했던 것처럼 어떤 작은 선거구에서 선거에 참여해 본다라던가 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통하여서 실제 리더십의 어떤 정치 리더십이고 이 정치 리더십의 어떤 운영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행사되는지 하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좀 체험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하고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또한 그 아내인 엘리너 루즈벨트죠. 나중에 결혼하고 난 뒤에 엘리너와의 만남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부분들도 함께 다음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너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이 엘리너 여사에게 한국의 독립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서면으로 직접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노력이 합쳐가지고 결국은 이 카이로 회담에서 처음으로 만약에 세계 2차 대전이 끝나면은 한국이 독립국가로 세워지게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선언이 결정이 되게 된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한국 역사에 봐서도 이 엘리너 루즈벨트의 그런 위치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주저하거나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능력과 결정 과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성향, 이게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매여가지고 결정을 못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고, 하지만 이 결정을 어떻게 내렸는가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비밀로 붙이는 이런 것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하나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인데, 이런 핵심적인 특징은 엘리너 루즈벨트와 은밀히 연애하는 동안에 처음 드러났다고 합니다. 재밌죠?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리더십과 그의 결정 능력에 관한 것을 다루는데 엘리너와의 연애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처음으로 그의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어떤 그런 성향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을 교수님이 역추적해가지고 이렇게 밝히는 이런 과정들이 참 굉장히 좀 탁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프랭클린은 다른 여성에 대한 자신의 관심과 어머니의 사랑이 자칫 경쟁 관계로 보일 수 있다고 직감하고는 무척 조심했으며
편지와 대화를 통해 프랭클린은 자신의 일상을 세세한 부분까지 어머니와 공유했지만 속마음은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머리가 좋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남편이 병치돼 있으니까는 이 어머니가 굉장히 좀 외로운 그런 상황이겠죠. 근데 아들이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은 물론 이제 아들이 이제 좋은 반려자 커플이 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하지만 예린의 그러니까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서운한 그런 일이었다라는 걸 프랭클린은 잘 이 마음을 잘 읽고 있었다는 거, 상당히 좀 효자였다는 것이죠. 어머니 역시 모자 관계의 중대한 침범이라 여길 수 있는 교제에 대해서는 함구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그런 관계를 감춰야 할 이유가 더욱 커졌다라는 것이죠. 프랭클린은 졸업을 앞두고 추수감사절에 충격적인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했는데 엘리너에게 청혼했고 엘리너가 그 청혼을 수락했다고 하는 소식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상당히 물론 좋긴 하겠지만 배신감을 크게 느끼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버드에 돌아간 뒤 프랭클린은 세라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어머니에게 큰 아픔을 안겨주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걸 어머니도 아실 겁니다.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달리 생각할 수 없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결과로 저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가장 행운아이기도 합니다. 어머니와 저의 관계는 앞으로도 옛날과 똑같을 겁니다. 어떤 변화도 없을 겁니다. 이제 어머니는 두 자식을 두게 된 겁니다. 또 어머니를 사랑하는 두 자식이 생긴 것이고요. 이렇게 편지를 썼다. 상당히 어머니인 세라를 배려하는 그러한 편지인 것이죠. 프랭클린은 달리 생각할 수 없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며 결심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의 결정이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걸 이렇게 완곡한 표현으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세라는 그의 편지에서 프랭클린의 단호한 결심을 읽어냈으며 그 이후에도 항상 그랬듯이 프랭클린은 일단 결심하면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따지고 보면 자신의 도리와 엘리너를 향한 사랑 간의 내적 갈등이 해결될 때까지 혼자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그러니까 프랭클린의 어떤 의사결정 방식을 여기서부터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난 뒤에 한번 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변복하지 않는 그런 리더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프랭클린은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고민하고 재검토하며 에너지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았는데 결국 그는 엘리너와 결혼했고 그것이 전부였으며 물론 어머니를 변함없이 사랑했으나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그의 독자성과 미래였다라는 것입니다. 프랭클린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아가야 됐고 결혼도 해야 되는 것이죠. 독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의 미래도 앞으로 달려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완곡한 표현을 썼지만 프랭클린은 분명히 자신의 단호한 그러한 의사를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랭클린의 성격은 그의 정치적인 결정에 있어서도 잘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너는 프랭클린이 예전에 만난 여성과 달랐는데 엘리너는 무척 지적이었고 꾸밈이 없었으며 또한 사회적 대의에 몰두하며 특권 계급 세계에는 아무런 관심 없었다는 것입니다. 프랭클린이 즐거움으로 가득한 어린 시절을 보낸 반면 엘리너는 슬픔으로 점철된 어린 시절을 보내었는데 그녀가 8살이었을 때 어머니 애니가 급성 전염병인 디프테리아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적에 정말 8살 때 돌아갔으면 그 충격이 굉장히 컸던 것이죠. 10살에는 또한 아버지이자 시어도 루스벨트의 동생이었던 엘리엇이
알코올 중독 때문에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생애가 굉장히 그러니까 엘리너의 생애가 굉장히 험난했던 생애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프랭클린이 그녀를 만났을 때는 그녀가 잉글랜드의 여성 기숙학교에서 3년간의 생활을 의기양양하게 마치고 돌아온 직후였고, 앨런스 우드 기숙학교에서 그녀는 사회계급이라는 관습과 전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너는 전설적인 페미니스트 여교장 마리 수부트르트, 전설적인 페미니스트 여교장 마리 수부트르의 사랑을 받았고, 그 학교의 모든 것, 즉 교수진과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고 존중받는 학생이 되었다는 것. 상당히 엘리너가 리더십을 갖추는 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수부스트르 교장은 엘리너의 할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손녀는 함께 살아가는 모두에게 사랑을 받고 접촉하는 모든 것에 흥미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는 편지를 보냈다고 하네요. 엘리너는 학교에서 발표한 한 수필에서 행복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타인을 위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굉장히 성숙한 그런 글을 또 이렇게 썼는데, 뉴욕으로 돌아온 뒤에 엘리나는 수부스트르 교장의 부탁을 받아들여 사회사업에 관여했다는 것이죠. 페미니스트니까 또 사회사업에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관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로이 스트리트 사이드의 리빙턴 스트리트 정착존에서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을 가르쳤고, 또한 여성운동가 모임에 가담해 공장과 백화점의 노동 환경을 조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나는 사람들의 삶을 알고 싶었고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다. 굉장히 현실주의적이고 또한 참여적인 그런 성격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은밀한 연예 기간에도 프랭클린과 엘리너는 세상에 뚜렷한 흔적을 남기겠다는 꿈을 함께 나누었는데, 사회의식과 사회적 정의가, 즉 타인을 배려하고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각성에서 엘리너는 프랭클린을 훨씬 앞섰다라고 교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프랭클린은 엘리너가 가진 사교계에 대한 혐오와 의미 있는 일을 하려는 전투적인 욕망을 바로 높이 샀다는 것입니다. 엘리너는 진지한 여성이었고 프랭클린도 간혹 먼지떨이라는 가벼운 인상을 남겼지만 역시 진지한 청년이었는데, 프랭클린도 통과 의례를 거쳐야 했으며 엘리너는 그가 온갖 계층의 사람들을 폭넓게 만나는 삶을 영위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오후 그가 사회복지관으로 그녀를 데리러 갔을 때 사회복지관으로 그녀를 데리러 갔을 때 그녀는 병에 걸린 어린 소녀를 집에 데려다 주어야 한다면서 그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죠. 그 소녀가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허름한 공동주택에 도착했을 때 프랭클린 엘리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맙소사, 이런 집에 사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프랭클린에게 하나의 충격적인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너가 어떤 사회 참여를 위해서 이 어린 소녀를 데려다주고 데리고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프랭클린이 이러한 과정들 가운데 정말 이 공동주택에 거주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참혹한 상황들을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시어도 루즈벨트가 공동주택에서 담배를 제조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열악한 환경을 목격하고 놀라고 실색했던 것처럼 프랭클린도 너무 놀라 입을 다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고 비평 및 토의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께서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아내이며 영부인인 엘리너 루즈벨트의 청년 시절과 프랭클린과의 만남을 통해 엘리너가 프랭클린에게 준 리더십의 영향과 또한 엘리너 자신의 리더십적 기질을
잘 보여주고 기술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엘리너가 프랭클린에게 실제를 알려준 통로가 된 것 같이 현실 기반 리더십 경험 및 개발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엘리너 루즈벨트 그녀가 사회사업에 적극적이고 일단 사회활동에 굉장히 참여적인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프랭클린이 엘리너와 연애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엘리너가 접촉하고 있었던 그런 여러 극빈계층이라든가 가난한 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당연히 늘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처우라든가 그들의 생활상을 프랭클린이 접하고 실제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 피부로 체험하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회를 바라보는 그런 하나의 리더십적인 시각을 바꾸거나 새롭게 한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엘리너가 프랭클린에게 실제를 알려준 통로로서 된 것과 같이 현실 기반한 그런 리더십, 이런 리더십을 과연 경험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하나의 토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말 이 리더십이 단순히 공부만 하고 많은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현실을 대하고 그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이 리더십, 특히 정치 리더십이 잘 경험하고 정말 이 대중과 가까워졌을 때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사람들을 리더할 수 있고 또한 이 국가 공동체, 이 지역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자질이 길러지는 겁니다. 이것이 다 잘 되지 않는다면은 이 리더가 결국 주변에 있는 자신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실제 대중과는 유리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건 굉장히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하면 순간순간 지역 주민들과 또 여러 사람들과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그런 측면들로 보았을 때 이런 활동들을 자주 하고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여러 행사에 자주 참여하면서 참여적인 리더십적인 행사를 어떤 행위를 보이는 그러한 정치인, 그러한 정치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정치인들이 필요하고 또한 그러한 정치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정치인이 되어야 되고 또한 그러한 방향으로 정치인들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는 그러한 어떤 정치인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정치인도 많이 있는데 때가 되면 또 지역구 내려가가지고 또 이렇게 사람들 손잡아주고 또 이렇게 김치 담가주고 또 이렇게 또 뭐 여름이면 삼계탕 배달해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같이 이제 또 뭐 행사 있으면 같이 가가지고 노래도 불러주고 춤도 춰주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과 교류의 어떤 형성인 것이죠.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면 좀 자원하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대중들에게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들 뿐만 아니라 좋은 정치인을 가려내는 방법 그것이 바로 이 참여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이다 라는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정계 진출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정계 입문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엘리너 프랭클린을 자신의 옆에 배우자로 이제 두게 되었죠. 그러자 프랭클린은 자신이 언젠가 대단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주말을 함께 보낸 뒤에 엘리너는 프랭클린에게 보낸 편지에서 지난 이틀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명확히 말할 수 없지만 당신에게도 똑같은 의미였을 거라는 건 알아요. 내가 당신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걸 당신이 알고 나도 당신에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걸 항상 증명하고 싶으니까요. 완전한 행복이라는 게 무엇인지 전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훗날 말했듯이 프랭클린이 주 상원 의원에 출마하기 훨씬 전부터 정치에 입문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엘리너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엘리너의 생각에 프랭클린이 그런 바람은 행동 하나하나에 주목받던 삼촌 시어도어 루즈벨트를 향한 동경심에서 자극받은 충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삼촌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모습을 보고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정계에 진출하고 싶다 이런 강한 동기부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엘리너와 프랭클린의 약혼 소식을 듣고 좋은 소식을 들어 정말 기쁘구나. 나는 엘리너를 친딸처럼 좋아한단다. 물론 너도 좋아하고 너를 신뢰한다. 너와 엘리너는 진실하고 용기가 있으니 서로 사심없이 사랑할 거라고 믿는다. 너희 앞에 황금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편지를 프랭클린에게 보내었고 프랭클린과 엘리너는 1905년 3월 4일에 함께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취임식에 참석하였고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과 뒤섞여 점심 식사를 하였고 사열대 가족들과 함께 앉아 열병식을 보았고 나중에는 취임 축하 무도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열하루 뒤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고인이 된 동생을 대신해 신부를 프랭클린에게 넘겨주며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프랭클린, 가문의 이름을 지키는 것에 필적할 것은 없다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너의 아버지가 이제 루즈벨트, 이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사촌 동생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동생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동생이고 그래서 이 동생은 이제 죽었으니까 동생을 대신해서 이 엘리너를 프랭클린에게 넘겨주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겁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이용해야 한다고 인정했는데 프랭클린도 카터 레드야드 앤드 법률회사에서 하급 변호사로 2년차를 맞이했을 때 도약을 시도하기에 적합한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며 어느 날 한가한 시간에 그는 동료 직원들과 장래 희망과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프랭클린은 죽을 때까지 변호사로 일하고 싶진 않다. 기회가 오면 공직에 출마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실제로 프랭클린은 자신이 취하게 될 단계를 이미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으며 주의회 의원에 출마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에는 해군성 차관보로 임명되고 뉴욕주 주지사에 출마해 당선되고 여기에 행운이 더해지면 미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청사진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프랭클린이 어떻게 되면 주의회 의원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군성의 차관보가 되고 그 다음에
뉴욕주 주지사가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 이것은 운 좋으면 이런 대단한 계획을 마음껏 생각했다고 합니다. 당시 25세이던 프랭클린이 조심스레 밝힌 이런 바람을 누구도 빈정대거나 조롱하지 않았는데 한 동료 직원은 당시를 회상하며 프랭클린은 심각하고 진지해 보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그의 표현대로 상당히 합리적이기도 했다라고 말했는데 프랭클린이 꿈꾼 성공의 단계는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백악관에 입성할 때까지 밟았던 것과 똑같았다. 이게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그러한 길과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프랭클린이 제시한 성공의 단계는 계산적이고 합리적이었는데 여기에서 존 맥이 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하이드 파크와 포킵시 선거구에 출마하라고 권했을 때 프랭클린이 그 제안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인 이유가 설명된다. 프랭클린이 마음 가운데 이런 플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의원 의원으로 나가봐라 라는 그러한 제안에 즉각 응답한 그러한 사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걸 이제 교수님께서 잘 밝히시고 계신 것이죠. 게다가 선거를 5주 앞두고 그가 더는 당의 유일한 선택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보인 반응은 더 흥미로운데 현직 의원이었던 루이스 챈러가 생각을 바꾸고 민주당 실력자들에게 현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린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그 소식을 듣고 프랭클린은 존 맥과 에드워드 포킨스에게 독사에 물린 기분이지만 멈추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독자적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맥과 퍼킨스는 챈러의 변심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했고 당시 뉴욕주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때였다라는 것이죠. 주 상원의원이라면 훨씬 더 권위 있는 직책인 게 분명했는데 하지만 그들도 인정했듯이 농촌 지역이 대부분인 넓은 선거구에서 프랭클린이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단 한 번을 제외하면 거의 반세기 동안 뉴욕주 상원은 공화당 차지였고 현직 공화당 상원의원 존 슐로서는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거의 2배의 표차로 승리를 거둔 실력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존 맥은 승리할 확률이 20%에 불과하다고 추측했지만 루즈벨트가 지명을 원하면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프랭클린은 지명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고 존 맥은 3명의 위원이 결정한다. 내가 그중 한 명이고 다른 한 사람은 확실하고 나머지 한 사람도 거의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프랭클린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그럼 상원에 출마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는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덧붙였는데 프랭클린이 이러한 대답에도 그의 본성 즉 단호함과 확고한 자신감이 드러났으며 그가 상원의원 후보로 지명을 받은 후에 가진 수락 연설은 33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시어도의 성명보다는 길었지만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고 합니다. 링컨이 자신을 소개한 전단처럼 충실하거나 통절하지도 않았지만 가만히 앉아있지는 않겠다라고 발표함으로써 선거운동에 전력을 다할 의지를 밝혔다는 것이죠. 프랭클린은 승리하려면 모든 유권자와 직접 접촉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주 하원 의원 선거운동에서는 초여름에 빌린 말과 마차로 충분했지만 세 곳의 카운티로 이루어진 상원의원 선거구는 폭이 50km, 길이가 145km에 달하는 방대한 그러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더구나 선거일까지는 5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고 프랭클린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전략을 고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과 마차를 대신 자동차로 선거구를 종횡으로 헤집고 다녔다. 그때는 이제 자동차가 처음 발명된 때였는데 이 자동차를 이용했다는 것이죠.
최첨단, 그 당시에는 이 최첨단의 새로운 발명품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그러면은 이런 선거에 어떤 최첨단 기술을 활용할까? 뭐 AI와 같은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하던가, 아무튼 그런 최첨단이 그런 기술들을 활용했다는 것이죠. 선거 전문가들은 프랭클린에게 자동차 유세를 보류하라고 조언했는데, 특히 존 맥의 회고에 따르면 자동차가 막 사용되기 시작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뻔질나게 고장이 났고 지나가던 자동차가 고장나면 농부들은 말을 타라면서 조롱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말은 그 새로운 기계장치를 무서워했다는 것이죠. 간선 도로에서 자동차를 마주치면 말이 깜짝 놀라 날뛰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마차가 뒤집히기도 일쑤였고 마차에 타고 있던 농부가 다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동차가 처음 나타나니까 말들이, 원래는 말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것이 통상이었잖아요. 근데 자동차가 나타나니까 이 말들이 깜짝 놀라서 날뛴 거죠.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프랭클린은 선례를 깬다는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는데, 선례를 파괴하는 선거 전략은 그 이후의 선거에도 반복되었다. 그가 선례를, 과거 해왔던 것을 파괴하는 어떤 선거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런 어떤 신선한 그런 방법을 프랭클린이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운전기사와 눈에 확 띄는 붉은색 맥스웰 관광 자동차를 임대한 프랭클린은 다른 공직에 출마한 2명의 민주당 후보와 함께 선거운동에 나섰던 겁니다. 그들의 선거운동은 서커스단과 비슷했는데 깃발과 현수막으로 장식하고 시속 33km라는 놀라운 속도로 울퉁불퉁한 시골길을 가로지르는 신기한 기계장치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프랭클린은 잠재적 골칫거리도 이점으로 바꿔갔는데, 운전기사에게 말이나 마차를 마주치면 즉시 자동차를 멈추라고 지시한 덕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뛰니까 일단 마차를 만나면은 일단 서라, 그렇게 이제 지시를 했다는 것이죠. 운전기사에게 말이나 마차를 마주치면 즉시 자동차를 멈추라고 지시했는데, 그런 배려는 농부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프랭클린에게는 자신을 소개하며 유권자와 악수하는 기회까지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유세의 모든 면을 프랭클린은 신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자신이 즐기고 또한 자신이 가운데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프랭클린은 삼았다는 것입니다. 선거용 포스터와 배지를 직접 디자인했고 지역 신문에 광고도 실었으며 무엇보다 사람들을 직접 만나는 걸 무척 좋아했는데, 교차로, 기차역과 잡화점, 술집과 작은 광장에서 프랭클린은 짤막하게 연설했고 하루에 10번의 연설을 시행한 적도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너의 회상에 따르면 프랭클린은 느긋하게 말했다는 것이죠. 연설할 때 막 조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느긋하게 그렇게 연설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연설이 한참 동안 중단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다가 뭐 생각 안 나거나 막히면 그냥 뭐 막 당황하지 않고 그냥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루즈벨트한테. 그때마다 프랭클린이 연설을 그만두지 않을까 두렵고 걱정스러웠지만 그는 어김없이 연설을 이어나갔으며, 한편 민주당 정치 지도자 톰 레너드는 연설을 이렇게 톰 레너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연설을 끝내면 프랭클린은 자연스럽고 편하게 군중들 사이에 돌아다녔고 환한 미소를 띤 얼굴로 자신을 프랭크라고 소개하며 누구에게나 친구 대하듯 다가갔다고 회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성격이 긍정적이고 밝고 사람들에게 프렌들리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것이죠. 그때가 그에게는 첫 번째 선거 유세였는데, 그러나 한 지역 정치인이 회고했듯이 그 이후에 어떤 선거에서도 1910년 주 상원의원 선거만큼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평 및 토론되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필자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욕주 상원의원 선거 동안에
기존의 선거 방식을 탈피하고 당시 막 개발된 자동차를 통한 유세를 통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창조적 리더십이다. 굉장히 이 창조적 리더십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과거의 선례를 파괴하는 그런 리더십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리더십에 있어서 창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창조성이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는 무엇인가? 이 창조적 리더십은 우리가 변형적 리더십을 할 때 제임스 맥클리그 번슨 교수님이 다룬 적이 있는 내용입니다. 리더십은 변형적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지적 자극, intellectual stimulation. 이 지적 자극인데 사람들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알려주고 또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함으로써 주목과 이목을 끌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비전을 또한 제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창조성이 바로 인간의 본질적인 내면의 어떤 성향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짓는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행위조차도 하나의 창조적인 행위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치가 상당히 인간이 고차원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인간이 고차원적인 그런 행위 가운데서는 인간의 본연의 창조성이 묻어나야 된다라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창조성이 루즈벨트의 선거운동을 통해서 이 자동차를 통한 선거운동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리더십에 있어서 창조성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가장 필요한 요소이다라는 것이죠. 이 창조성은 결국은 리더를 통하여서 전체 공동체가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많이 따르는 것이죠. 이와 같이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나가는, 그리고 계속 새로운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이것은 하나의 공동체를 하나의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적 리더십은 리더십에 있어서, 정치 리더십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러한 창조성을 어떻게 리더십 가운데 길러내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토의해보고, 또한 우리의 정치 현실 가운데서 이러한 창의적인 그러한 정치 활동을 어떻게 하면 펼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다양한 SNS나 다양한 매체들을 이용한 그러한 선거운동도 될 수도 있고, 아무튼 다양한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은 하나의 어떤 창의적인 노력으로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정치인문까지 내용들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또한 이렇게 수업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제 가을인데 기온이 이제 뚝 떨어지게 예상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가을이 참 너무 짧은 게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또한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이 짧은 가을이지만 이 가을 기간에 참 이 가을의 어떤 정치가 있잖아요. 이런 가을의 정치, 어떤 편안함, 또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풍성함과 또 어떤 낭만을 또 누리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